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재화는 한정돼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니까 둘 다 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임차인에게 뭔가 좀 안정된 집을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고 보입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시청자들이요. 예. 우리가 하나 대전제를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재벌 기업하고 예. 중소기업 협력체하고요. 거래할 때 납품 단가 뭐 후려치기 뭐 이런 말들 있죠. 아,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누가 개입하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개입을 하고 그랬어요. 네. 불공정거래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럼 우리가 시장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시장은 우리가 제도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시장이 공정거래가 안 될 때, 안 될 땐 거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입을 하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월세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면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세보다 월세 같은 경우 임대료가 시장 평균 수익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렇죠. 금리는 그러니까 2% 미만인데 네네. 거기는 한 4 내지 5% 정도는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 평균 수익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느냐? 그 아. 시장이 작동 안 됨으로써 임대인이 보고 있는 거죠. 예. 분명히 그렇죠. 높은 수익을 시장 평균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아까 재벌과 중소기업 관계처럼 이 시장도 임대인이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임대인의 어떤 하나의 힘의 우위 속에서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년 후에 우리가 이게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4년 동안에 이번에 그러니까 710 대책부터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예. 매물로 내놓게 되면 집값이 하락을 만약에 우리가 연결된다면은 그러면 전월세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락 안정세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시장 구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치는 힘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철학으로 어떻게 꾸준히 가져갈 거냐. 뭐 서로가 어떻게든 너무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맞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당장의 걱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뭐 금리도 저렇게 낮은데 또 4년에 뭐 보증금을 확 하고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올려봤자 은행 가져가봤자 소용도 없고 하다면 월세로 바꾸지 뭐 하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까, 전세 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뭐 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서 이 월세 수준이요, 예. 월세 수익이 시장 수익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거기 이제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세제 혜택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수익을 지나친 수익을 사실 기대하는 것은 저는 볼 때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그 임대차법을 바꿨을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월세가 지금 서민들한테는 더 고통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언론들이 좀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물건을 월세로 바꾸려면요, 전세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되게 최근에 보게 되면 갭 투자로 이미 이전에도 그러니까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었었어요. 그거 막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안 바꾼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더 수익이 높은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또 갭 투자하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그 규모가 대출받은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된다는 말이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많지.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 것이죠. 안기령 앵커가 리포트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다 이때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러는가 그 참 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요.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수익이 더 높은 쪽으로 예. 집주인이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저금리 시대, 아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예. 저금리 시대 때 전세로 해가지고 생긴 목돈을 그러니까 운용해봤자 수익이 안 나온다 이거죠.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월세로 자기가 전세 보증금만 돌려줄 수 있다면은 월세로 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수익이 예. 높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면은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만약에 글로 돌아간다면요. 월세가 많이 나올수록 예. 월세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월세 임대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시장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환경이 조정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공정거래에 개입을 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올리던데 이거 내가 뭐 공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애써 돈 번 걸로 집장만 해서 월세 놓는 거 아니냐는데 그것까지는 맞지만 부동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로소득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또 낼 만큼 이제 내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보다 다른 사람들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매긴한다면은 당연히 네. 불평등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세에 있어서는 공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은 특혜는 그러니까는 특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최소한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생산 활동하는 사람보다도 임대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니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시민이 가질 덕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내일은 임대차법 예.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남은 것들이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뭔가 긍정적이면서 진짜 집값도 끌어내리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어떤 기반 같은 게 마련되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게 진작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임대차법에 의해 가지고 예. 2014년 말에요. 통과되면서 이게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키웠는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정상화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상화가 그러니까 너무 늦춰지면서 이런 굉장히 우리가 이제 홍역을 치른 건데 예.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잡게 된다면 이 효과는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저 거시적인 경제도 좀 들여다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주요 국가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이제 발표와 함께 예. 쭉 보니까 역시 뭐 세계에서 좋았죠. 가장 좋은 예. 성적을 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예. 자꾸 이제 마이너스만 강조하니까 이게 잘못 전달이 됐는데 뭐 아무튼 2분기 경제 성적도 상당히 좋은 거죠. 분명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안에는 전망치들이 나왔는데 예. 이제 OECD 국가들의 회원 국가들이 속속들이 그러니까 이제 실적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OECD 한 11개 국가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3.3을 이 그래프에서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1분기 대비입니다. 1분기 대비. 예. 중국이 11.5%잖아요. 저건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1분기 때 마이너스 10%였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팬데믹에 대한 충격이 중국은 일찍 그러니까 그 미리 맞으면서 저점을 찍어버렸고. 그렇죠. 예. 그래서 팬데믹 효과를 보려면은 1년 전에 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9%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9.5%.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1%까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발표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만은 중국이 한 3.2% 나옵니다. 전년 예. 대비해서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입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예.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선방을 했을 뿐더러 세계 저는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경제 지표 볼 때 좀 잘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 것도 봐야 되고 그 전년도 맞습니다. 것도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또 연율로 계산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여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볼 때는요 경제 예.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경제가 나아지고 있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팬데믹의 충격인데, 예. 팬데믹의 충격은 1년 전하고 봐야 되는 거죠.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지난 6월 이제 경제 동향 이제 지표들이 예. 나왔는데 산업 생산도 그렇고 소비 투자 다 나름대로 네, 맞습니다. 일단 회복세를 분명히 보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이 멈추고 예.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됐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큰 기여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내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살아났는데요. 예. 소비 살아난 요인을 들여다 보니까는 사실 재난지원금 효과 같은 경우였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가 증가했는데도 소위 말해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소매 판매 지수가요.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이라든가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게 견인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경기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수출이 이제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이오 의료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나면서요. 그리고 자동차도 일부 이제 5월 달보다는 살아났고요. 그러니까요. 살아나면서 그것이 이제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살아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점은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팬데믹 현상이 얼마나 이제 경제에 부정적으로 미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내수를 그어야 되는데요. 저는 재난지원금을 한 번만 더 줬으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2.9%에서 거의 0%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지난 5월 달까지요. 두 번째 추경을 했는데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661조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35조 원 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지금 뭐 일부 전망에 의하면 마이너스 20%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한 번 재난지원금 주는데 한 12조 정도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GDP 한 0.5%뿐이 안 차지하고요. 그럼 이 정도 줘가지고 성장률을 플러스로 그러니까 만드는 이런 노력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꽉 쥐고 있던 어떤 길목들이 이제 좀 풀리면서 수출은 뭐 알아서 늘어날 거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코로나를 빨리 끝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수를 한 번 더 좀 이렇게 확 살려 보려면 한번 지원금 정도는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